자, 어디냐면 137페이지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는 300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자, 원래 이제 마코이츠라는 사람이 시카고 대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포트폴리오 셀렉션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건 그 당시에는 별 호응을 못 얻다가 이 논문 자체가 증권시장의 균형을 설명하는 엄청난 이론이라는 게 판명돼서 1990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그러한 엄청난 논문입니다. 자, 이 코로나 있잖아요. 빨리 약을 좀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노벨상 줘야 됩니다. 인류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빨리빨리 이거 빨리빨리 좀 만들지 뭐 하고 있나 참 답답합니다 지금. 점점 더 애들 뭐 죽는 사람 많아지고. 자, 어디냐면 이제 포트폴리오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했을 때 있죠. 이렇게 A, B, C를 분산 투자했다. 이렇게 투자한 집합물 있죠. 이걸요 포트폴리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건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뭐 10억 갖고 있는데 10억. 자, 이 사람 이제 전부 다 주식시장에서 나온 용어들입니다. 주식. 자, A라는 주식은요 우산 만드는 회사 주식입니다. 여기다 이제 다 투자했다고 치자. 이걸요 올인했다 해줍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올인했다. 아니면요 그 전문 용어로 뭐라고요? 몰빵했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기대 수익률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각 상황하의 수익률을 확률로 평균 낼 수 있는 거죠. 10%라고 치자. 그리고 오염도 아까 계산해봤어 안 했어요? 분산과 표준 편차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8%라고 간주해보자. 그러면 나중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잘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가도 올라가니까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산 회사 입장에서는 장사 잘 되니까 배당도 많이 해주겠죠. 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네요. 근데 만약에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요 우산 안 팔리겠죠.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 우산 만드는 회사는요 이게 호황이고 불황이죠. 이렇게 될 확률, 이렇게 확률을 했더니 10%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잘하면 대박나지만 잘못하면 쪽박날 수 있죠. 그러니까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요 10억을요 B라는 주식에 다 투자한다고 치자. B라는 주식이 뭐냐면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주식입니다. 여기다가 전부 다 투자한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 수익률은 10%, 위험은요 8%라고 간주해보자. 그러면 미래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막 날씨도 선선하죠. 그러면 아이스크림 잘 팔려 안 팔려요? 잘 안 팔릴 거 아닙니까?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우산 쓰고 다니면서 아이스크림 물고 다니는 사람 못 봤죠? 그러니까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해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요 잘 팔려 안 팔려요? 잘 팔리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잘하면 대박, 잘못 쪽박날 수 있죠.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보자. 반반씩 나눠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여기다가 2분의 1, 여기다가 2분의 1 이렇게 투자하는 걸요 분산 투자한다 해줍니다. 어떻게 투자한다고요? 분산. 이렇게 투자했을 때의 집합물, 요걸 뭐라고요? 포트폴리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 요거 매우 자주 물어보니까 2년에 한 번 물어봅니다. 이거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위험, 요거는요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산기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물어봐요. 다음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의미는. 자, 요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 있죠? 여기다 투자 비율을 곱하면 돼요. 10%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10% 곱하기 얼마요? 2분의 1 해주면 10%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는 3분의 2 투자하고 3분의 1 투자했다. 그러면요 10% 곱하기 3분의 2 플러스 10% 곱하기 얼마요? 3분의 1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요 이게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그냥 투자 비율에 따라 평균 낼 뿐이죠. 이렇게. 자, 요거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얘는 원래는요 8%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8% 곱하기 2분의 1 하면 원래는 몇 프로 나와야 돼요? 8%가 나와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이게 이 8%에서 한 6% 정도로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염이 뭐라고요? 줄어듭니다.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포트폴 구성한다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뭐가 줄어든다고요? 위험이 줄어드는 겁니다. 위험. 요거 헷갈리면 굉장히 끝까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대 수익률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다음은 뭘 줄이시다고요? 위험이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나 볼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포트폴리오 구성하더라도 10% 그대로네요. 기대 수익률은.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우산 잘 팔려 안 팔려요? 안 팔리는 대신에 아이스크림도 안 팔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손해난 거 이득으로 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해난 거 300, 이득 400이면 100 이득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상쇄한다 해줍니다. 그래서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요. 아이스크림 잘 팔리겠죠? 우산 또 지질이 안 팔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로 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대치의 변동폭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같이 하나씩 투자할 때는 위험이 컸죠? 근데 같이 투자하니까 위험이 그다지 크지 않죠? 이렇게 해서 위험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납니다. 위험이 뭐라고요? 줄어든 효과.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자, 반드시 기억할 게, 이 기대 수익률은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어요. 그러니까 투자 비율에 따라 평균 냈을 뿐입니다. 근데 얘도 평균 냈더니 그보다 더 내려간다는 얘기죠? 위험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위험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좋다. 위험이 줄어드는데 무슨 위험이 줄어드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위험이냐. 위험도 종류가 있나 보네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이 사람 이제 주식 투자에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이제 신림동에 왔습니다. 서울의 신림동에 가면은, 여기도 고시원이 있는데 여기 고시원들은요, 전부 다 공부하는 고시원입니다. 먹고 잠만 자는 데가 아니라 뭐라고요? 공부하는 고시원이에요. 고시 공부 같은 거 있죠? 그래서 하는 데인데, 30억 가지고 한 군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10억짜리 3개를 나눠 투자했습니다. A 고시원, B 고시원, T 고시원 나눠 투자했다고 시작. 그러면 미래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A 고시원, B 고시원, C 고시원이 있다면 만약에 정부에서 이 투자한 이후에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발표했다면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공부하는 애들 소위 말하는 공시생이라는 겁니다. 얘들이 여기서 빠져 안 빠져? 얼마밖에 안 뽑는다니까 괜히 해봤자 뭐 힘 안 든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빠져 안 빠져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셋 다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물론 뭐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요. 이번에는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면 지금 사법시험제도가 재작년부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스쿨 제도인데 자,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아직도 80% 가까이가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스쿨 제도가 너무 문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요. 돈 없는 사람 못 다닙니다. 학비가 너무 세고 그리고 요거 있는 사람이 법조인이 된 세상이라는 얘기죠. 돈 많은 집안에서 법조인이 나오면 걔들이 우리가 아니네요. 저 같은 서민들의 고통을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판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의 한 80% 가까이가 사법시험제를 부활하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부활됐다면 지금 여기 뭐 위쪽 막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요, 안 몰려요? 몰릴 수 있죠. 그래서 셋 다 올라갈 수 있겠네요. 셋 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절대 기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했죠. 다만 자, 이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면 전체로 내려가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평균 잡아 다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법시험제를 부활하기로 했다면 전체로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절대 위험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저런 것들은. 근데 보세요. 만약에 여기는 이제 아줌마들 채용해서 음식도 헤매깁니다. 근데 A 고시원은 음식 맛이 좋은데 B, C는요 음식 맛이 형편없다면 소문 금방 나요, 안 나요? 납니다. 그래서 A 고시원은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B, C는요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A 고시원 음식 맛이 좋은데 B, C는 낮은 수익을 기대하죠.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로 깔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시고시원 근처에 대형 아파트 건설이 시작됐다면, 아파트 건설이, 이 근처에 아파트 건설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시끄러워서 공부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B나 C 쪽으로, A 쪽으로 가겠네요. 이 판도에 넣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요, A, B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네요. C는요,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럼 만약에 C고시원 근처에 아파트 건설이 시작된다면 C는 낮은 수익을 기대하죠? A, B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네요. 마이너스를 플러스 효과로 깔 수가 있어, 없어요? 있다. 그래서 이거를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자, 이 공무원이라든가 사법시험제를 부활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공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걸요, 체계적 위험이다. 해줍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다. 자, 이런 것들은요, 아무리 분산 투자하더라도 절대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이죠? 맞죠? 어디 음식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거 있죠?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위험. 이걸요, 비체계적 위험이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기억하세요. 무슨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든 겁니다. 항상 사고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항상. 우리나라 전체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요, 실민동에 있는 고시원 시장 있죠? 요걸 대상으로 하면서 이 시장에 있는 모든 고시원에 공이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걸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을요, 비체계적 위험. 요걸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어떤 여자는 이제 비계를 제거하고 먹죠? 뭘 제거한다고요? 비계를 제거하고 먹네요.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요,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세요. 비계는 제거하고 먹자. 이렇게. 자, 비계는 제거하고 먹어야지, 거기 있는 뼈다구는 제거하면 대화인데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뼈다구도 제거해서 나한테 밀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겹살 먹을 때는 비계하고 뼈다구만 먹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삼겹살 보면 뼈다구 붙어있어 안 붙었어요? 그거 있죠? 그거 나 맛있던데. 맞아요. 그거만 저는 막 쭉 밀어놓습니다. 잘라서 가위로. 그래서 그것도 괜찮던데 그.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좋다. 요거를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드시 하세요. 근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분산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냐 알아보겠습니다. 요걸 제거할 수 있다고 했죠. 어떻게 하는 게 분산 투자가 크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주식시장에 돌아와서 일부는 10억 가지고 우산 만드는 회사 투자했고 일부는요 장화 만드는 회사 투자했습니다. 장화 아시나요? 비 올 때 쓰는 신발인데, 그럼 이런 식으로 반반씩 투자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투자하게 되면 얘네들은요 미래 상황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움직여요? 같이.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분산 효과가 커진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어쨌거나 이제 그 분산 투자 하더라도 이렇게 이 기대 수익률은 줄어드는 게 아니죠. 다만 위험이 뭐라고요? 줄어드는데 자꾸 반대로 움직일수록 분산 효과가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 가지고 건설회사 주식만 10주 다 구입했다. 그 10개에서 다 구입했다. 그러면 건설 경기가 나쁘면 다 떨어지죠? 좋으면 다 올라가죠? 예,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부는 건설주, 일부는요, 뭐 조선주, 일부는요, 자동차주, 일부는요, 금융주, 일부는 뭐 교육주,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투자하는 게 훨씬 더요, 분산 효과가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할 수 있나요? 오케이. 그럼 좋다. 근데 이제 이 상관계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상관계수 계산해라 안 물어봅니다. 상관계수는요, 같이 움직이는 정도, 이걸요, 상관계수라는 겁니다. 두 자산 간이 같이 움직이는 정도 있죠? 상관계수라는데, 얘는 같이 움직여요, 안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요거는요, 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크다고요? 크다. 근데 얘는요, 같이 움직여요, 같이 안 움직여요? 얘는 서울 갈 때 부산 가려고 하죠? 자꾸, 자,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별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다. 상관계수가 작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어쨌거나 상관계수는요, 로우라는 용어 씁니다. 이렇게. 로우는 씁니다.
이때 상관계수가 가장 클 때가 플러스 1일 때입니다. 플러스 1. 그러니까 얘랑 같이 이게 가장 클 때죠. 얘랑 분산 투자했더니 상관계수가 1이랍니다. 플러스 1. 얘는요 정확히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산이 10% 올라갈 때 장화도 그대로 10% 올라간다는 얘기죠. 분산 효과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관계수가 가장 작을 때가 얘랑 투자했더니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요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장화가 10% 올라가니까 아이스크림 10% 그대로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있기 쉽지 않죠. 이렇게.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자꾸 플러스 1일 경우는 분산효과 없습니다. 플러스 1이 아닌 이상 분산효과는 있기 시작하죠. 자꾸 어디로 갈수록요? 마이너스 1로 갈수록 분산효과는 커지는 겁니다. 플러스 쪽이라는 건 얘기는 같이 움직이려고 하고 마이너스 쪽은요 자, 반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할게요. 우리는 무슨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 위험 있죠?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반대 기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걸 줄이는데 어떻게 분산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요? 자꾸 반대로 움직일수록 어디라고요?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상관계수가 커요, 작아요? 작을수록 이렇게 분산 효과가 커지는 겁니다. 더 세밀하게 한다면 자꾸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어디로고요? 마이너스 1로 갈수록 분산 효과가 커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1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자꾸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암기하기가 좀 그런데 작은 예전에 했는데 작은 상관이 어떤 회사에 작은 상관이 있는데 조그만 상관이 있는데 통이 크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작은 상관일수록 분산 효과는 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작은 고추가 맵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작은 상관이 뭐라고요? 통이 크다. 헷갈리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세요. 자, 그럼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뭐 할만한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다시 또 신림동에 왔습니다. 왔다 갔다 하네요, 오늘. 자, 다시 또 어디로 왔어요? 신림동에 왔습니다. 신림동에 와서 이제 고시원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신림동에는 많은 고시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수많은 고시원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요거는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거는요,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위험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A하고 B를 분산 투자한다고 진짜 반반씩. 그러면 아까 기대 수익률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위험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기대치는 계산하라고 했죠? 근데 위험은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계산하면 이렇게 점이 찍힙니다. 만약 B하고 C를 분산 투자하니까 점이 찍힐 수 있죠? 그 다음에 C하고 D하고 E하면 이거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 항목을 달리하고 투자 비율을 달리한다면 수많은 포트폴리오들의 점을 찍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포트폴리오라는 얘기죠? 하나하나 투자 집합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자, 좌상향 쪽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매끄럽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좌상향 쪽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한 걸요, 효율적 전선 혹은요, 효율적 프론티어라는데 우리는 전부 다 합리적 인간을 가정했을 때는요, 전부 다 요 선 내에 있는 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무슨 인간이라고요?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요걸 선택합니다. 왜 그럴게요? 왜 그런가 볼게요. 자, 이 선 내에는 수많은 포트폴리오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대치는 같아요, 달라요? 같은데 얘보다 얘가 위험이 작죠? 얘보다 얘가 작죠? 요거 선택합니다. 반대로 이 선 내에도 수많은 포트폴리오가 있어 없어요? 있는데 얘는 위험이 같죠? 근데 위험이 같은데 얘보다 얘가 기대치가 높죠? 얘보다 얘가 높죠? 요거 선택합니다. 되겠나요?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우리는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한다면 또라이가 아닌 이상은, 도박한 사람이 아니라면요, 이런 선에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걸요,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 이런 걸 선택하는 것보다는요, 여기 있는 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냐, 그런 얘기인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뭐가 있냐면, 요거는 우유입니다. 우유. 요거는요, 이거는, 그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아시나요?
자, 어떤 사람이 쓰레기 한 봉지 치우면요, 우유를 한 병 딱 주겠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그 사람이 느끼는 만족감이라고 할게요. 만족감을 다른 말로요, 효용해집니다. 효용. 근데 만약에 쓰레기 한 봉지 더 치우랍니다. 그럼 만족감이 같으려면 우유 한 병 더 준다면 같을 수도 있어, 없어요? 같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요점과 요점이 만족감이 차이가 없다는 게 아닌가? 이거를요, 차이가 없는 걸 무차별하다 해집니다. 만족감이 차이가 없는 걸요, 무차별하다. 효용이 무차별하다 해집니다. 그러면 쓰레기 한 병 더 치우랍니다. 그럼 우유 한 병 더 준다면 같을 수도 있어, 없어요? 같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효용이 차이가 없는 점을 쭉 연결한 걸요, 효용의 무차별 곡선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무차별 곡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커브 형태로 그렸냐면, 한계 효용이 체감해서 그러는 거니까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니까 그냥 커브 형태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커브입니다. 커브. 근데 만약에 쓰레기 한 봉지 치우면 우유 한 병 주는 게 요거죠? 맞죠? 근데 쓰레기 한 봉지 치우면서 우유를 2병 주겠답니다. 이거는 효용이 같은 거예요? 커진 거예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커질 때는요, 이쪽으로 가는 게 커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쓰레기는 덜 치우고 우유는 더 준다는 얘기죠?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요거를 뭐라 할까요? 요거를 오염이라 할게요. 요거는요, 기대 수익률이라 할게요. 기대 수익률. 자, 그러면 오염이 동일하다면 기대치가 높은 걸 좋아하죠? 기대치가 같다면 오염이 작은 걸 좋아하죠? 자꾸 저쪽으로 갈수록 오염이 만족감이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기대 수익률. 요거는요, 오염이라 할게요. 그럼 사람들마다 무차별 곡선, 이게 무차별 곡선 아닙니까? 무차별 곡선이요, 이렇게 급한 형태로 그려진 사람이 있고 상당히 완만한 형태로 그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은요, 어디 갔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은 요점하고 요점이 만족감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죠? 원래 이 점하고 요거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이 만족감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 사람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요, 오염이 이만큼 커질 때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진다면 만족감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효용이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요, 이 점하고 이 점이 만족감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겁니다. 같은 점 연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요, 똑같이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질 때, 높아졌죠? 근데 이 사람 이렇게 큰 위험도 부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염이 뭐예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죠? 더 큰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기대치가 높아질 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을요, 공격적 투자자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을요, 보수적 투자자 이렇게 합니다. 되겠나요? 이게 위험 아닙니까? 얘는 작은 위험만 감수하겠다는 얘기고, 얘는 큰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요, 작은 위험을 감수하겠다. 이 사람은요, 좀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잘하면 큰 돈도 벌 수 있고, 작은 돈도 뭐 감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요, 이렇게 급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격적 투자자는요,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공격적 투자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보수적 투자자는요, 요거보다는 요게 만족감이 크죠? 요거보다 이게 큰데 얘는 구입할 수 없는 점이죠? 그러니까 가장 만족감이 극대화하는 지점은요, 효율적 전선하고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접점이 있죠? 접점이라는 게 등을 맞대는 점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등을 맞대고, 운동할 수 있죠? 요걸 교차점이라는데, 교차점 해주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접점. 요 접점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공격적 투자자는 요걸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격적 투자자가 보수적 투자자보다는요, 오염이 크더라도 기대치가 높은 거 있죠? 요거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139페이지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어볼 만한 게 뻔합니다. 일단 무슨 위험을 줄이시다고요? 비체계도 위험. 그리고 같이 움직이는 게 좋아요? 반대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반대로. 자꾸, 자,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있죠? 마이너스 1로 갈수록. 그리고 얘는요, 무조건 암기하세요. 효율적 전선하고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접점. 요것을 대간다. 이게 답니다. 자, 곧바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여기 139페이지에 요 계산형 문제가 2년에 한 번 꼭 물어보는데,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요거 그냥 놔둘게요. 이 박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박스. 이렇게. 자, A, B, C 부동산이 있네요.
A, B, C가 있는데 요거는요 투자 비중입니다. 아까 투자 비중 있죠? 2분의 1씩 투자한 것처럼 20%, 30%, 50% 투자하겠답니다. A는 20% 투자하고 B는 몇 프로예요? 30%, C는요 50%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맞아 안 맞아요? 맞고, 자 A 부동산은요 호황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 A 부동산 호황 때는 6%, 4% 벌 수 있네요. 6% 뭐라고요? 4%. 나 B 부동산은요 8%, 4% 벌 수 있네요. 8% 몇 프로라고요? 4%. C 부동산은요 10%, 2%죠? 10%, 2% 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확률이 50%라겠죠? 50%는 0.5 아닙니까? 이것도 얼마라고요? 0.5. 이럴 경우는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대수익률 계산하라.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기대수익률 먼저 계산해야 돼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죠? 6% 곱하기 0.5 플러스 4% 곱하기 0.5죠? 그러면 5% 나옵니다. 몇 프로 나온다고요? 5% 나와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확률이 똑같으면 두 가지 더한다면 나누기 2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요 6%가 되겠네요. 얘도 얼마라고요? 6%. 이렇게 하셨죠?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지금 아까는 여기에 주어진 거죠? 지금부터 여기다가 투자 비율을 곱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쪽이 100분위로 한쪽 소수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5% 곱하기 0.2 플러스 6% 곱하기 얼마라고요? 0.3 플러스 6% 곱하기 얼마라고요? 0.5 해주면 5.8% 나옵니다. 얼마라고요? 5.8%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산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4% 곱하기 0.5 플러스 6% 곱하기 0.5 있죠? 그럼 뭐 나왔나요? 나온 다음에 거기다가 0.1을 곱하면 뭐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러면요. 자, 아마도 얼마 나올 겁니다.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4% 곱하기 0.5 플러스 8% 곱하기 0.5 다음에 0.3 곱하면 되죠? 뭐 나와야 안 나요? 이것도 이렇게 더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서 더해도 상관없어요. 곱해도. 근데 이럴 경우는 문제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부동산이 A, B, C께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옆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곱했다가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리고 계산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만약 이렇게 곱한다면 4% 곱하기 0.5 한 다음에 n 플러스 해줘야 돼요. 플러스 우리 했었죠. 플러스 6% 곱하기 0.5 하면 n 플러스 해주죠. 그런 다음에 는 하면 뭐가 나왔나요? 그 상태에서 0.1 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틀립니다. 계산기 조작할 줄 아셔야 돼요. 그대로 막 곱했다가는 안 됩니다. 그대로 곱하면 안 돼요. 아니면 괄호 넣고 괄호 닫기 하면 좀 쉽습니다. 이 곱하기 한 다음에 괄호 열고 곱하기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어제거나 자꾸 정석적으로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요런 더하면 얼마예요? 10 나누기 5 하니까 5%죠? 6%죠? 6%죠? 그대로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몇 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번 볼게요. 거기 서술형 지문에 1번. 부동산 상품을 지역,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부동산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일부는 서울에 있는 거, 일부는 어떻다고요? 부산에 있는 거, 일부는요 주거용, 일부는 상업용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 볼게요. 부동산 펀드에 빌딩을 추가로 편입시킬 경우에 이 펀드에 무슨 위험이 줄어들어요?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의 변화 등에 의해서 야기되는 시장 위험은요, 이런 것들은 자 전체에 다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주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이걸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요, 포트폴리오 통해서 제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대안별 수익률의 변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도가 클수록 이걸요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해주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자꾸 움직인다는 얘기는 상관계수 커요, 작아요? 작을수록. 자, 분산 효과는 커져요, 작아져요? 자꾸 반대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같이 움직이는 게 좋아요? 반대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상관계수가 작다는 얘기죠? 이것도 헷갈리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6번 볼게요.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경우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경우에는, 아까 플러스 1일 경우는 분산효과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1일 경우는 분산효과는 없다. 맞습니다. 두 투자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경우가 아니라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며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효과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두 개의 투자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 그러니까 같이 움직일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 쪽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움직여서 상관계수는요, 마이너스 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투자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 상관계수는요, 음의 값을 가지므로 위험 분산 효과는 커지겠죠. 그 다음에 효율적 프론티어는요,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하여 동일한 위험에서는요,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연결한 선이죠. 자, 보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효율적 전선이죠. 효율적 프론티어. 그러면 동일한 위험에서는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게 요거죠. 맞아, 안 맞아? 동일한 위험에선 최고의 기대 수익률 요거죠. 동일한 의미에서 최고 요거죠.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효율적 프론티어에서는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요,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죠. 자, 여기서 수익률을 높이려면 위험을 더 감수해야 되죠. 감수해야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 11번 볼게요. 위험을 회피할수록 다시 말해 이런 거 뭐라고요? 완만화되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때를요, 급하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투자자 자신의 무차별성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 공격적인 투자자는요, 보수적 투자자에 비하여 위험은 좀 높더라도 기대치가 높은 대안을 선택하려고 하죠. 이렇게 해서 그 지문만 몇 번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에 물어볼 수 있는 건 다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 이상 나온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거기서 다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마무리했고, 지금 어떻게 좀 할만한 거죠? 나 혼자만 떠드나요? 이렇게 다 지울게요. 뭐라고, 저 욕했나요? 자, 지금부터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공부할 건데, 내가 은행에다 예치하게 되면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미래 시점에 뭐 안 붙어요? 붙죠. 그러면 뭐 이자 안 주는 은행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금방 없어집니다. 어쨌거나 나중에는 이자 붙어서 화폐의 가치가 커지죠. 이런 걸 화폐의 시간 가치라 이렇게 합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하는데, 자, 이거 볼게요. 이렇게 박스를 한번 딱 그려보겠습니다. 박스. 자, 이쪽으로 할까요? 이렇게. 이쪽은 왜 이렇게 비워놓으려고 하면 조금 있다가 뭐 좀 계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할 게 있어서 그래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어쨌거나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 예금을 딱 100원을 예금했습니다. 100원 예금했더니 이자는 1년에 한 번씩 주겠답니다. 얼마라고요? 한 번. 그리고 이자율은 1년에 10%랍니다. 10%. 그러면 1년 있으면 요 금액에 10%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붙을 거 아닙니까? 돈을 안 찾아 쓴다고 치자. 이자고 뭐건. 그러면 여기에 10% 하면 10원이죠? 10원부터 110원 되는 겁니다. 자, 2년 후에는요, 요게 1년 지났으니까 또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1년에 한 번씩 이자 붙여준다고 했죠? 1년 지났으니까 1년씩 이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금액 10% 하면 얼마요? 11원 아닙니까? 121원 딱 통장에 찍혀 있겠네요. 3년 후에는요, 이 금액의 10%죠? 10%, 1년 지났으니까 12.1원 해서 133.1원 받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수익률을 쭉 이런 걸 복리라는 겁니다.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복리 형태로 어떤 수익률이, 이게 기대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은행 이자율이 될 수도 있고, 실현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수익률을 복리 형태로 쭉 붙여 나가는 걸요, 할증한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할증한다. 그리고
할증된 미래 시점의 가치를요, 미래가치 혹은요, 내가에 줍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자가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요? 수익률이 붙어 있는데 이걸 복리 형태로 쏙 빼내는 걸요, 할인한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할인. 할인한 지금 시점의 가치를요, 현재 가치 혹은요, 현가에 줍니다. 그러면 100원을 예금했을 때, 자, 10년 후에 받을 돈이 얼마냐? 그러면, 자, 아까도 좀 복잡해 죽겠는데, 이거 언제 계산하고 앉았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어, 없어요? 있다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어렵지 않게 만든 공식이니까, 공식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요 공식은 신경 쓰셔야 돼요. 요 공식. 자, 지금부터 현금이 유례 발생하는 거, 이걸요, 일시불 해줄게요. 뭐라 한다고요? 일시불. 그래서, 100원이 일시불 아닙니까? 맞죠? 100원에다가 일시불에. 100원이 일시불이죠?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줄여서 뭐라고요? 내가라는 겁니다. 내가 계수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곱하면 돼요? 곱하면 돼요? 그러면 3년 후에 받을 돈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 그래서 요 공식은 암기하셔야 돼요. 1 플러스, 자, R의 N제곱. 요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후에 받을 돈이 얼마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100원 곱하기 1 플러스 R은 수익률이죠? 아까 10%로 하겠죠? 10%. 10%면 0.1 아닙니까? 0.1에 이자 몇 번 계산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133.1원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만약에 10년 후에 받을 돈이 얼마냐? 그럼 몇 제곱하면 돼요? 10제곱 하시면 되겠네요. 자,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자, 3년 후에 133.1원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금하면 돼요? 100원 예금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를 예금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이자를 쏙 빼낸 금액을 예금하면 되겠죠? 이때는요, 133.1원 곱하기 요거 뒤집어 놓은 공식 있죠? 요것분의 1한 거, 요거 곱하면 돼요. 자, 요것분의 1한 거를요, 일시불의 현가 계수라는 겁니다. 일시불의 뭐라고요? 현가 계수다. 요거는 요 공식 정도 암기하셔야 돼요.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뒤집어 온 거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행에 와서 내가 1억 예금해 놓을 건데, 10년 후에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1억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일시불에 내가 계속 곱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 와서 내가 은행에다 예치하려고 하는데, 20년 후에 3억이 되려면 지금 얼마를 묻어 놔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3억 곱하기 뭐라고요? 일시불의 현가 계수.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계산형 문제 읽어볼게요. 1번에 현재 1억을 이자율 10%로 예금했을 때 5년 후에 찾을 금액은, 그러면 1억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일시불의 내가 계수. 그 다음 2번 볼게요. 4년 후에 5천만 원을 찾기 위하여 현재 얼마를 예치해야 되냐? 이자 쏙 빼는 금액을 입금하면 되죠?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일시불의 현가 계수. 할 수 있나요? 자, 지금부터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논리니까 요걸 기초로 해서 살짝 응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응용한다고요? 살짝인데 너나 살짝이다 힘들어 죽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응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공식을요,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이겁니다. 이런 공식을 뭐라고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살짝 응용할게요. 하지 마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 적금 불입하기로 했는데 매년 말에 적금 불입액이 30원씩이랍니다. 이렇게. 근데 왜 매년 말입니까 하는데, 매년 초 불입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거는요, 매년 말에 불입한다고 가정하고서 계산 문제를, 공식을 만든 겁니다. 알겠나요? 만약에 매년 초에 불입한다 그러면 암기했던 공식 있죠? 그걸로 집어넣으면 다 틀리는 겁니다. 가능한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공식 몰라도 됩니다. 공식 몰라도 그 계산 문제 한 3년 내 공식은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지 마세요.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예금을 몇 번 한 거예요? 한 번 했잖아요. 얘는 예금을 몇 번 한 거예요? 매년 말에 계속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예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알겠죠? 하나하나. 자, 그럼 계산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4년 동안. 요거 30원이죠? 요거 몇 년 있다 받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있다 받는 돈이죠?
3년치자 붙여서 받아내면 되겠네요. 1년, 2년, 3년치 받았죠? 이런 식으로. 얘는요, 몇 년 있다 받은 돈이요? 2년 있다 받은 거 2년치자 붙여서 받으면 되죠? 얘는요, 몇 년치자라고요? 1년치자. 얘는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불입하자마자 받는 거 안 붙겠죠? 요 정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요만큼. 이게 바로 4년 있다 받을 돈입니다. 하나하나 예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1,000만 원씩 적금 불입하려고 하는데 20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이러면 어느 세로 계산하고 앉았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잖아요? 은행 가면 은행 직원들이 제일 바빠요. 뒤에 있는 분들은 별로 그거 가만히 보고 있어 봐요. 그냥 수표나 뒤적뒤적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희석거리고 웃기만 합니다. 아, 진짜입니다. 별로 할 일 없어요, 요즘에. 앞에 있는 분들이 제일 바빠요. 어느 세로가 하고 앉았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찾을 돈 아닙니까? 자, 지금부터 매기 동일한 금액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돈, 요 30원을 지금부터요, 연금이라는 표현 써볼게요. 매기 동일한 금액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걸요, 연금이다. 그래서 연금에다가, 이거 연금 아닙니까? 연금에다가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내가라 하는 거죠. 연금의 내가계수를 곱했더니 미래가치가 나왔다는 얘기죠.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곱했더니 미래가치가 나왔다는 얘기죠. 공식만, 요것만 알아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겠네요. 맞죠? 자, 이번엔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는데, 적금 찾을 돈이 800원입니다. 그러면 매기 적금 불입액이 얼마냐? 그러면 여기서는 적금 불입액은 아는데 찾을 돈 모르는 거죠? 맞죠? 근데 여기서는요, 찾을 돈 아는데 불입액 모르는 거죠? 어쩌거나 이자 붙인 금액이 800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때는요, 800원 곱하기 요거 뒤집어 놓은 공식 있죠? 요것분의 1한 거를요, 요거를 감채기금 계수로 하는 겁니다. 무슨 계수라고요? 감채기금 계수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얘는요, 언제 쓰냐 하면, 얘는요, 적금 찾을 돈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적금 뭐라고요? 찾을 돈. 얘는요, 매기 적금 불입액. 매기 적금 뭐라고요? 불입액 구할 때 쓰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3번 보겠습니다. 서술형, 계산형 문제 3번. 매년 1,000만 원씩 이자율 10%로 3년 동안 적립할 경우에 3년 후의 가치는 얼마냐? 그러면, 자, 1,000만 원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연금의 내가기수. 찾을 돈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4번. 3년 만기 3,000만 원짜리 정기적금에 들었을 경우에 매년 불입할 금액이 얼마냐? 이럴 경우는요, 매기 불입할 돈이죠? 이때는 3,000만 원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감채기금 계속 곱하면 되죠? 이렇게 몇 번이고 보시면 돼요. 몇 번이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6개 중에 2개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2개. 2개는 빼고 할까요, 그냥? 자, 그래서 몇 번 하시면 돼요. 자, 요거 볼게요. 자, 어떤 정년퇴직자가 퇴직금을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는다면 매년 말에 40원씩 받을 수가 있답니다. 40원. 근데 여기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이 안 돼 있을까요?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는 돈에는 이자가 포함돼서 포함이 안 됐어요? 포함 안 됐어요? 이자 안 주면 뭐하러 연금 받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한꺼번에 받는 게 낫겠죠? 한번 받아서 은행 예치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장사하려고 합니다. 장사하려면 목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한꺼번에 좀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얘는 3년 있다 받을 돈 빼낸 거죠? 3년 있다 받을 돈 빼낸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매년 받을 하나하나 더 빼내면 돼요. 얘는 1년치자 빼내면 되고, 얘는요, 2년치자, 얘는요, 3년치자, 얘는요, 4년치자 빼내면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은행에 와서, 자, 퇴직연금으로 20년 동안 받을 게 있는데 지금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언제 계산하고 앉았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어 없어요? 일단입니다. 지금부터 40원, 이거를 매기 동일하게 발생하는 돈을 뭐라고요? 연금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연금. 그래서 연금에다가 현재 가치 계수인 현가 계수라는 걸 곱하면 돼요. 연금에다 뭐라고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개수를 현가계수로 하죠. 딱 곱하면 이자 쏙 빼낸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받을 또 나오는 겁니다. 자,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얘는요, 보통 이제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는다면 얼마인가? 이런 경우에서 볼 수 있네요. 일시불로 받는다면. 자,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년, 2년, 3년, 4년인데, 어떤 정년퇴직자가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900원 받을 수 있답니다. 근데 마땅히 장사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금의 형태로 좀 받으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의 형태로. 그럼 얘는 연금의 형태는 아는데 일시불로 받을 돈 모르는 거죠. 얘는 일시불로 받을 돈 아는데 연금 형태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쩌거나 이자를 쏙 빼는 게 900원이라는 얘기죠. 이자 쏙 빼는 게 이거죠. 쏙 빼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요, 900원 곱하기 요거 뒤집어 놓은 거 있죠? 요것분의 1한 거. 연금의 현가에서의 역수라는 게 이것분의 1한 겁니다. 이거를 이것분의 1한 걸요, 저당상수해 줍니다. 무슨 상수라고요? 저당. 이게 왜 저당상수냐면 여기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900원 빌렸다고 치자. 그럼 여기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죠?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액 있죠? 요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은행에서 돈 빌렸을 때 매기, 원리금, 균등상환액. 원리금 뭐라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액 계산할 때 써먹는 게 요겁니다. 이거 기억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역수 관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수. 자, 요거 있죠, 요거 뒤집어 놓은 게 이겁니다. 자, 다시 할게요. 일시불의 내각에서의 역수라는 게 이거 뭐 하는 거 지금? 에이 참. 자, 이거 뒤집어 놓은 게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시불의 내각에서의 역수라는 것은요, 일시불의 내각에서의 1이 있죠? 요게 이거고, 이거의 역수라는 게 이것분의 1한 게 이거라는 얘기죠? 둘이 역수한 게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할게요. 이거의 역수라는 게 이것분의 1한 거 있죠? 요게 이겁니다. 이거의 역수라는 게 이것분의 1한 게 이거라는 얘기죠? 두 가지는 역수관계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와 얘도 역수관계가 있죠? 이것분의 1한 게 요거고, 요것분의 1한 게 이거죠? 이렇게 역수관계. 그리고 요거랑 요것도 역수관계가 있죠? 이것분의 1한 게 요거고, 요것분의 1한 게 요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거기 5번 보겠습니다. 계산형 문제 5번. 정년퇴직자가 매년 연금으로 1000만 원을 10년 동안 받을 금액을 한꺼번에 좀 받으려고 합니다. 장사하려고. 이때는 얼마냐 그런 얘기죠. 1000만 원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연금의 현가계에서 곱하면 돼요. 주택분양 시 융자금 2천만 원 있을 경우에 융자기간이 10년이라면 매년 말 원리금 균등상환액은요 2천만 원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저당상수 곱하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얘는 공식을 집어넣어 볼게요. 공식을. 이렇게. 요거의 역수는 요거고, 요거 역수, 요거 아닙니까? 자, 이거 볼게요. 얘는 100원 곱하기 뭐란 거예요? 1 플러스 0.1에 세제곱한 거죠? 맞아, 안 맞아? 세제곱한 건데, 1 플러스 0.1이면 1.1이죠? 1.1 아닙니까? 1.1에 세제곱하면 1.1을 몇 번 곱한 거예요? 3번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해주면 돼요.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해주면 돼요. 그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계산기를 잘 활용할 줄 알으면 1.1 탁 쳤죠? 그런 다음에 는을 2번 탁탁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연습해. 1.1 곱했죠? 그런 다음에 는 했죠? 그런 다음에 는을 2번 더하면 다 나옵니다. 1.1 곱했죠? 그럼 는 나와야 안 나? 그래서 2번 더 곱하면 3번 계산한 거 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133.1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세제곱분의 1한 거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얘는 요거 1.1에 세제곱이죠? 그럼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나누기 1.1. 나누기 얼마라고요? 1.1 해줘. 이거 나오는 겁니다. 1.1 3번 나눈 겁니다. 아까 그 공식이. 되겠죠? 이렇게.
자, 요걸 기초로 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이 7번 보겠습니다. 7번. 한 장 넘기시면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년 동안 매년 연말 3천만 원씩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습니다.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10%라면 3년 후에 적금의 미래가치는 그러니까 3천만 원씩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3천만 원씩 매년 말에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대요. 그러면 정기적금 찾을 돈이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3천만 원 곱하기 뭘 곱하면 돼요? 연금의 내각에서 곱하면 되죠? 공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공식 알고 있으면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자, 요걸 요걸 가지고 계산해 볼게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몇 년 있다 받는 돈이에요? 1년, 2년 있다 받는 돈이죠? 아니, 1년 후에, 1년 말에 예금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있다 받는 돈이에요? 2년 있다 받는 돈이죠? 그럼 2년치 잡붙이면 되겠네요. 얘는 3년치 잡붙은 거죠? 맞아, 맞아? 2년치 잡붙이면 되겠네요. 곱하기 얼마라고요? 1.1 곱하기 1.1입니다. 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얘는 몇 년치 잡붙어요? 1년치 잡붙겠네요. 곱하기 얼마라고요? 1.1. 얘는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잖아요. 네. 자, 그래서 얘는 3천만 원은 그대로 이자 안 붙고, 요거는요, 3,300만 원 됩니다. 요거는요, 3,630만 원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9,930만 원. 이렇게 답하면 돼요. 9,900 얼마라고요? 30만 원. 이렇게. 아, 공식 암기하고자 하면 암기하고 집어넣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거 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시효 되나요? 만약에 매년 초에 불입한다고 시작. 매년 초에 불입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암기했던 공식 있죠? 요걸로 계산했다면 틀리는 겁니다. 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그 공식 집어넣으면 다 틀려요. 알겠나요? 요거는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따로따로. 자, 얘는 몇 년치가 붙어요? 3년치.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이거 할 수 있나요? 얘는 몇 년치자 붙어요? 2년치 곱하기 1.1 곱하기 1.1 얘는 몇 년치자 붙어요? 1년치 곱하기 1.1 이렇게 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해서 저 받아내면 되죠? 이렇게 해야 돼요. 아까 공식 집어넣으면 다 틀립니다. 여기는 공식들은 전부 다 매년 말에 현금 흐름이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공식이에요. 이렇게. 자, 요거 지워도 되죠? 네,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그 8번 보겠습니다. A는 부동산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년제 2년 동안 매년 연말 2,000원씩 불입하는 투자상품에 가입했답니다. 투자상품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이 상품의 현재 가치는 지금 시점의 가치를 얘기하죠? 아까 미래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10원 단위 이하에는 절사랍니다. 절사라는 것은요, 절이 잘라서 사는 뭐야? 죽여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잘라서 뭐라고요? 없애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좋다.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자, 갑은 2년 동안에 2,000원씩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답니다. 1년, 2년 동안. 이거의 지금 시점의 가치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하나하나 이자 빼는. 물론 연금의 현가계수 구하는 공식을 집어넣으면 돼요. 돼도 되는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더 복잡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라요. 얘는 1년 시자 빼내면 되죠. 저거는 몇 년 시자 빼낸 거예요? 3년치. 얘는 1년 시자 빼내면 될 거 아닙니까? 나누기 얼마라고요? 1.2. 얘는 몇 년 시자 빼내는 거예요? 2년 시자 빼내면 되겠네요. 이렇게 나누기 얼마라고요? 1.1 나누기 1.1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두드리면 되죠? 두드려서 계산한 게 1818. 그래서 1818.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1818. 자, 그 다음에 그 1653입니다. 요거는요, 1653. 그러면 두 개 합치니까 얼마예요? 자, 두 개가 3471입니다. 3471. 이게 정답인데, 자, 여기는 10단위 이하에서 절사라고 했죠? 절사라는 게
1, 10이 아닙니까? 10단위에서 없애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다 없애고 0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3,400이 정답이에요. 얼마라고요? 3,400. 그 다음에, 자, 9번 볼게요.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이냐? 5년 후에 얼마라고요? 1억 원에. 지금 시점의 가치는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1년, 2년, 3년, 4년, 5년인데, 5년 후에 1억 원의 지금 시점의 가치가 얼마냐? 그런 얘기죠?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얘는, 근데 이자율이 여기서는 할인율이 7%라겠죠? 그리고, 최종 현재 가치 금액은 10만 단위에서 반올림 말합니다. 그러면 얘는, 저거는 몇 년 치자 빼낸 거예요? 3년 치자 빼낸 거죠? 맞아, 안 맞아? 근데 얘는 5년 치자 빼내야 되죠? 그래서 얘는요, 1 플러스 0.7% 하면 0.07이죠? 요거의 5제곱분의 1 아닙니까? 그러면 1.07은요, 1 플러스 0.07, 1.07이죠? 1.07 아닙니까? 그럼 1.07을 5번 나누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기 1.07. 잘 세야 돼요. 1점. 나누기 1.07. 뭐라고요? 나누기 1.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요. 1.0. 자, 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나누기 1.07 하면 뭐 나왔나요? 는 하면 나왔죠? 거기서 는을 4번 더 탁탁 치면 돼요. 연습해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요 계산하면 71298,617 나옵니다. 71298,617. 71298 얼마라고요? 617. 이거 나오는데 얘는 10만 단위 이하에서 반올림하라고 했죠? 반올림하고 틀린 건 아까하고 절사하고 다른 거예요. 10만 단위면 1, 10, 100, 1000만, 10만이죠? 여기서 얘가 5가 넘어가면 하나 올려줘야 돼요. 5가 안 된다 그러면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7100000. 그래서 7,100만 원. 이게 정답이에요. 뭐라고요? 7,1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몇 번 연습해 보세요. 지금 할만한가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 질문 알아볼게요. 1번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무슨 방법이라고요? 복리 방법을 채택합니다.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요,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와 역수입니다. 얘와 얘가 역수관계가 있다고 했죠? 세 번째. 자, 항상, 한 번 발생하는 돈, 이거 다 뭘 하라고요? 일시불 개념 써야 됩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주택이 1억짜리인데 5년 있다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것도 한 번 얘기하는 돈 아닙니까? 이거 다 뭐라고요? 일시불 개념 써야 됩니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일시불. 자, 그러니까 3번 볼게요. 현재 5억짜리 주택이 매년 현재 얼마짜리라고요? 5억짜리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하여 10년 후의 가치를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것도 한 번 얘기하는 돈 있죠. 다 뭐라고요? 일시불 개념을 써야 돼요. 매년 얼마씩 불입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한 번 하나 부동산인데 10년 있다 얼마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은 조심할 게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은 퇴직금을 일정 기간 적립했다는 얘기는요, 받자마자 은행에 예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적금 가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금 차질돈 계산하는 거죠. 근데 뭘 사용한다고요? 연금의 내각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퇴직금을요, 일정 기간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산정할 경우는 뭘 가지고 사용해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5년 후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하여 매월 말 불입해야 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3억 원에 매기 적금액 계산하려면 매기 불입할 적금액 계산하면 뭘 곱하라고요? 감채기금계수를 곱하는 거죠. 감채기금계수를 곱하여 구합니다. 6번에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요, 감채기금계수의 역수입니다. 얘랑 얘는 역수관계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년 후에 1억이 될 걸로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경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년 후에 얼마라고요? 1억이 될 부동산이 있는데 지금 얼마냐 그런 얘기죠. 이것도 한 번 얘기하는 돈이죠. 다 일시불 개념 써야 됩니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미상환된 대출 잔액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요거는 제가 금융론에서 할 겁니다. 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자,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자 볼게요. 매월 말 얼마씩 들어온다고요? 자, 몇 년 동안요? 5년 동안 매월 말 50만 원씩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자, 요거의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지금 가치가 얼마냐? 그런 얘기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이때는요, 5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액에 포함되면 되죠?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5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는, 연금의 현가계수는 뭐의 역수라고요? 저당상수의 역수죠? 저당상수의 역수라는 것은 저당상수분의 1한 게 이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거는 저당상수분의 1한 겁니다. 그럼 결국 50만 원 저당상수 나누면 되죠? 이렇게 돼요. 아니면 50만 원 곱하기 저당상수의 역수에도 상관없고. 자, 그래서, 자, 8번 약간, 자, 9번 약간, 꽈놓은 건데,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요, 저당상수에 뭘 활용할 수 있다고요? 역수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저당상수 역수가 연금 현가계수이죠? 그 다음에 주택 마련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계산할 때는 뭘 사용한다고요? 저당상수 사용합니다. 어떻게 할 만했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인가 계속 보시면 돼요. 연습하시고 아까 계산 문제 좀 해보시고 이러면 대화인데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오늘은 제가 지금 3시 10분에 했죠. 25회하고 26회도 거의 다 풀 겁니다. 26회는 정답 위주로 풀 거니까 시간 되시는 분 남으세요. 네. 자, 얼른 식사하시고 듣지 않은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